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수술장에서 험한 환자 마취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Benvenuti al canale dedicato ad anestesia in medicina perioperatoria. Gracias por acompañarnos hoy en el canal de Anestesia y Medicina Perioperatoria. 자, 그럼 크롬치너세포종, 즉 페오크로모사이토마라는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주제에 한번 제대로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종양의 병태 생리와 진단에 대해 깊이 파고들면서 기초를 탄탄히 다질 거고요. 그 다음엔 수술 전 환자 상태를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그리고 수술 중 맞닥뜨릴 수 있는 혈액학적 위기 상황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막의 마취가 과연 위험한 선택지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We'll build our understanding from the ground up, starting with the very basics and moving toward complex clinical questions.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선 이 종양이 도대체 왜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이렇게나 큰 도전 과제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병태 생리학이죠. 우리가 내리는 모든 임상적 결정의 근간이 되는 기초 과학이니까요.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This is all about understanding the why behind the danger we face in the operating room. 자, 용어 정의부터 명확하게 하죠. 크롬치나 세포종, 즉 피오크로모사이토마와 부신경절종, 파라강리오마를 합쳐서 우리는 PPGL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부신 수질이나 부신 바깥의 교감신경절에 있는 크롬치나 세포에서 유래한 신경 내분비 종양인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카테코라민을 분비한다는 겁니다. These are tumors defined by their secretion of catecholamines, which is central to their entire clinical picture and everything that follows. 이 카테코라민 합성 경로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건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시작되는데요. 이게 도파로 그리고 도파민으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 도파민이 소포에 저장되면서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바뀌고 마지막으로 부신수질에서는 PNMT라는 효소가 노르에피네프린을 에피네프린으로 최종 변환시키죠. PPGL은 바로 이 생산 라인의 어딘가에서 호르몬을 통제 불가능하게 마구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is entire process, from the initial amino acid tyrosine all the way to epinephrine, is the biochemical source of the storm we must manage. 이렇게 과잉 생산된 카테콜라민은 우리 몸의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작용해서 여러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범은 바로 알파1 수용체 자극이에요. 이게 말초 혈관을 아주 강력하게 수축시켜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극심한 고혈압을 일으키거든요. 베타 수용체는 심박수와 심근 수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알파2 수용체는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음성 피드백을 통해 노르에피네프린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The profound alpha-1-mediated vasoconstriction is a key reason for the severe hypertension we see in these patients, and it's the primary target of our preoperative blockade. 이 종양은 그냥 무작위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려 40% 정도가 유전적 소인과 관련이 있을 만큼 유전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환자가 가진 특정 증후군이 우리의 마취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VHL 증후군 환자의 경우 척수에 혈관 모세포종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경막외 카테터를 넣다가 출혈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막외 마취를 잘 권하지 않죠. This is a critical piece of information that directly links genetics to our anesthetic decision-making at the bedside. 우리 모두 의대에서 두통, 발한, 심계양진 이 세 가지를 고전적인 3대 증상으로 배우잖아요.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은 훨씬 복잡합니다. 환자들은 불안발작, 손떨림, 창백함, 메스꺼움 등 아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공황장애 같은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하니까 항상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The clinical presentation can be a great mimicker, so a high index of suspicion is required. 자, 그럼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진단적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종양이 카테콜라민을 분비하는 게 문제라면 왜 우리는 카테콜라민 자체를 측정하지 않고 굳이 그 대사산물인 메타네프린을 검사할까요? This is a fantastic question that gets to the heart of the tumor's biology and explains our entire diagnostic strategy. 정답은 바로 종양의 독특한 생물학적 특성에 있습니다. 카테콜라민 분비 자체는 발작적으로 즉 에피소딕하게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롤러코스터를 타요. 하지만 종양 안에서 카테콜라민이 메타네프린으로 대사되는 과정은 컨티뉴어스, 즉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타네프린 수치는 훨씬 안정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죠. This continuous metabolism gives us a much more reliable and stable biochemical signal to detect, which dramatically increases our diagnostic accuracy.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혈장률이 메타네프린,
특히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치열했을 때의 민감도를 보세요. 97%에서 거의 100%에 육박하죠. 이건 놓치는 환자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민감도 때문에 이 검사가 PPGL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This data brilliantly illustrates why measuring plasma-free metanephrines has become the gold standard for diagnosis. It's the most sensitive test we have. 자, 이제 진단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수술이라는 전투에 대비해 방패를 만드는 과정, 즉 수술 전 최적화입니다. 이 단계는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수술 중에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재앙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Now we transition from diagnosis to our active game plan for managing these patients safely through surgery. 이 준비 과정은 아주 엄격하고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둥은 알파 차단입니다. 이걸로 혈압을 조절하고요. 두 번째는 베타 차단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반드시 충분한 알파 차단이 이루어진 후에만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수액요법을 통한 볼륨 확장입니다. So, the crucial point is this. You must always establish adequate alpha blockade before even considering a beta blocker to avoid the catastrophic risk of unopposed alpha stimulation and a resulting hypertensive crisis. 우리가 환자를 수술실로 보내기 전에 달성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혈압 확정 목표가 있습니다. 앉았을 때 혈압은 130/80 미만, 그리고 일어섰을 때 수축기 혈압은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혈압은 잘 조절되면서도 심한 기립성 저혈압은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수술 전 최소 10일에서 14일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마취과 의사의 약물 선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표는 우리가 평소에 정말 흔하게 쓰는 약물이지만 이 환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약물 리스트입니다. 에페드린이나 케타민처럼 직접 카테코라민 분비를 자극하는 약물, 또 아트로크리옴이나 석시닐콜린처럼 히스타민을 분비시켜 종양을 자극할 수 있는 약물들은 모두 금기입니다. This is a critical checklist for any anesthesiologist preparing for one of these cases. 자, 이제 드디어 수술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 수술에서 혈액학적 불안정성은 피해야 할 합병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수술의 특징 그 자체입니다. Intraoperative hemodynamic instability is not a complication to be avoided. It is the hallmark of this surgery to be anticipated and proactively managed. 이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혼돈을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수술 과정을 4개의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마취 유도와 피부 절개 전, 2단계는 종양 주변 박리, 3단계는 종양을 직접 만지고 절제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종양 절제 후입니다. 각 단계마다 고유한 혈액학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By breaking the operation down into these 4 distinct stages, we can proactively prepare for the specific challenge of each phase. 가장 위험한 순간은 1단계 마취유도 시의 자극과 특히 3단계에서 외과 의사가 종양을 직접 만질 때입니다. 이때는 종양에서 카테코라민이 대량으로 뿜어져 나와 생명을 위협하는 고혈압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무기들이 있을까요? So, what's in our armamentarium to combat this surge? 이 상황에선 작용 시간이 짧고 효과가 강력하며 무엇보다 정밀하게 조절 가능한 약물이 필요합니다. 니카르디핀이나 니트로프루시드 같은 직접 혈관 확장제 인퓨전이 주력 무기죠. 또 펜톨라민 같은 알파 차단제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몰럴 같은 베타 차단제는 빈맥을 조절하는 데 쓰이지만 알파 차단이 불안전한 상태에선 절대 단독으로 쓰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Having these infusions primed, connected, and ready to go is a critical part of the setup before the patient even enters the room. 바로 이 사진 속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외과 의사의 손이 종양을 누르고 당기면서 마치 젖은 스펀지를 쥐어짜듯 엄청난 양의 카테콜라민이 혈관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순간 혈압이 250, 300을 넘나드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This is the moment of maximum danger. The surgeon is directly handling the tumor, which can cause it to release a massive bolus of catecholamines into the circulation. 그런데 종양으로 들어가는 부신 정맥이 결찰되는 순간 상황은 180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카테콜아민이라는 연료 공급이 갑자기 뚝 끊기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극심한 저혈압이 찾아옵니다. 자, 이 갑작스러운 혈압 강화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Once that adrenal vein is clamped, the faucet of catecholamines is turned off and the situation flips dramatically.
여기서 핵심은 예측과 소통입니다. 외과 의사가 vein ligated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는 망설임 없이 모든 혈압 강화제 주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갑자기 확장된 혈관을 채우기 위해 준비해둔 수액을 빠르게 주입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나 페니레프린 같은 혈관 수축제를 시작해야 하죠. The key is anticipation and communication. Our entire hemodynamic management strategy pivots the very moment that vein is clamped.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마치 저널 클럽처럼 한 가지 주요한 임상적 질문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개복 수술 시 통증 조절을 위해 경막외 마취를 추가하는 것이 과연 환자에게 이로울까요? 아니면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위험을 더하는 걸까요? This is a really practical question for us anesthesiologists with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atient care and outcomes. 2020년 저명한 저널인 Endocrine Related Cancer에 실린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에 나온 문장이 그들의 결론을 암시하는데요. 경막의 마취가 수술 후 저혈압에 독립적인 위험 인자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꽤 도발적인 주장이죠. This quote from the abstract sets the stage for a very interesting and clinically relevant discussion. 연구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죠. 연구진은 경막외 마취 EA를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경막외 그룹이 전이성 질환이나 재수술 비율이 더 높은 걸 보니 애초에 더 중증인 환자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맨 마지막 줄입니다. 수술 후 저혈압 발생률이 경막외 그룹에서 58.8%로 그렇지 않은 그룹의 25%에 비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The crucial finding is the stark difference in the primary outcome, and with a p-value of 0.003, this result is highly statistically significant. 그럼 어떤 요인들이 수술 후 저혈압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일단 각 요인을 하나씩 따로 분석해봤더니 4가지가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높은 노르메타네프린 수치나 종양 개수가 많은 것, 즉 종양 부담이 클수록 저혈압 위험이 높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임상적으로 더 와닿는 것은 베타 차단제 사용과 경막외 마취 사용 역시 저혈압과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So on this initial analysis, all 4 of these factors seem to be linked to the outcome. But the question is, are they all independent drivers? 하지만 이 요인들은 서로 얽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더 아픈 환자에게 경막외 마취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 것처럼요. 이런 교란 변수들의 영향을 제거하고 이 중에서 진정 원인이 되는 독립적인 예측인자를 가려내기 위해 연구진들은 다별량 분석이라는 통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This is the most powerful part of this entire analysis, as it attempts to isolate the true independent effect of each variable. 그리고 여기 이 연구의 최종 결론, 즉 바텀 라인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들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은 독립적인 예측 인자는 딱 2가지였습니다. 바로 경막외 마취와 베타 차단제 사용이었죠. 위험비 해저드 레이시오를 보세요. 경막외 마취는 3.49, 베타 차단제는 3.35로 둘 다 수술 후 저혈압의 위험을 3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ter adjusting for everything else, these 2 factors remain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ependent predictors of this adverse outcome. 이 숫자 3.49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경막외 마취를 사용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수술 후 저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약 3.5배나 더 높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연관성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증명된 독립적인 위험인자라는 거죠. This is a number that should make all of us pause and critically rethink our routine practice. 그렇다면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개복 수술에서 경막외 마취는 분명 탁월한 통증 조절 효과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미 불안정한 환자에게 심각한 혈액학적 불안정성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경막외 마취의 이점을 추구해야 할까요? The answer isn't simple. This leaves us as clinicians to weigh the known benefits of epidural analgesia against this clearly demonstrated risk in an already fragile patient populatio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